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현행법이 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를 알아보시겠는데요. 첫 번째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입니다. 이혼 사유로 가장 흔한 것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갑과 을은 부부인데요. 남편 갑은 직장이 지방이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서울의 집으로 상경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고, 자녀는 4살과 2살 된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 을이 2006년 3월경부터 을의 대학 친구인 병과 적절치 못한 행위를 한 사실을 남편 갑이 을의 휴대폰 문자 및 을의 이메일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을이 눈물로 잘못을 구하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다짐을 하자 남편 갑은 아직 어린 자녀들이 엄마를 필요로 함을 느끼고 용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2008년 10월경 남편 갑은 아내 을이 또다시 병과 주고받은 찐한 휴대전화 문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남편 갑은 을과 병이 2006년 3월경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을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한편 남편 갑은 아내와 바람을 피운 병을 상대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실제 사례를 재구성한 것이었는데요. 이혼 사유로서 부정행위는 성관계를 갖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하였는데 당시 남편이 나이가 많고 중풍에 걸린 상황이어서 성적 능력이 없는 상태였는데 아내가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남편이 자신은 성적 능력이 없으므로 부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에서는 남편이 고령이고 중풍으로 성적 능력이 없어 실제로 성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동거를 한 것은 부정행위로서 이혼 사유가 된다라고 하여서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예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는 외도의 당사자들이 서로 주고받은 휴대폰 문자 메시지나 통화 기록 내역, 사진 등으로 충분히 입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서 보신 사례에서도 남편은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병과의 문자 메시지와 메일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를 하였거나 혹은 사후에 용서를 한 때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 청구를 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배우자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남편인 갑은 을이 2006년 3월경에 한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갑은 을의 부정행위를 알고도 사후에 용서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8년 10월은 을과 병이 부정행위를 한 때인 2006년 3월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갑은 2008년 10월경 을과 병이 또다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새롭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한편 부부 일방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상대방은 부정행위를 한 부부 일방은 물론이고 부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해서도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갑은 을과 부정행위를 한 병을 상대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서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상과 같이 부정행위와 관련한 간단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해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또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이지요. 바로 부정행위 중 간통의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도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보실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입니다. 부부 사이에는 같이 살면서 서로 부양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포기하고 이행하지 않는 것이 악의의 유기입니다. 예컨대 남편이 집을 나가 몇 달 동안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직장을 다니면서도 아내에게 생활비를 보내지 않는다던가, 남편이 일방적으로 집에서 아내를 쫓아내는 것, 아내가 별다른 이유 없이 수차례 몇 달씩 가출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상습적으로 아내를 구타하여서 아내가 남편의 폭행을 피해 집을 나와 딸의 집에 피신해 있는데 남편이 아내가 집을 나갔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아내가 집을 나온 데에는 남편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 할 수 없이 집을 나왔다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남편의 집을 나온 행위가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만약 가출한 지 6개월이 경과하면 자동 이혼이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상 자동 이혼 제도는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가출을 하여 장시간이 흐르고 그리하여 상대방을 만날 수가 없어서 협의 이혼을 할 수 없다면 결국 이혼을 원하는 자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만 합니다. 이혼 사유 중 세 번째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인데요. 여기서 부당한 대우란 신체,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 등을 의미하고, 그 정도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에 이르면 이혼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폭력뿐만 아니라 폭언을 하는 경우에도 이 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나 전치 1, 2주 정도의 경미한 상해가 한 번 정도 있었던 것만 가지고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정도의 경미한 폭행이라도 자주 반복된다면 이 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개 폭행으로 인한 상처를 찍은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게 됩니다. 직계 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와 관련하여 시부모의 며느리에 대한 폭언이나 폭력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물론 장인, 장모의 사유에 대한 폭언이나 폭력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사유와 관련하여 흔히 발생하는 예를 보면 전문직 남편과 결혼한 경우 아내가 혼수를 적게 해왔다는 이유로 남편과 시부모가 계속하여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언을 하는 경우에 아내는 배우자와 직계 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여 이혼 청구를 하는 예가 있습니다. 자기의 직계 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도 이혼 사유가 되는데요. 남편이 아내에게 장인, 장모, 아내의 형제, 자매를 무시하는 발언을 자주 하는 경우나 처가 식구들에게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아내가 남편에게 시부모, 남편의 형제, 자매를 무시하는 발언을 자주 하거나 이들에게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을 겁니다.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 불명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즉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일 때는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사유 중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는 배우자가 어딘가에서 살고 있으면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에 생사 불명의 경우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자체를 모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 불명인 경우 상대방 배우자는 배우자에 대한 실종 선고를 받지 않고 이 사유만으로 이혼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위의 구체적인 이혼 사유 5가지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실제로 혼인 관계가 심각하게 파탄이 되어서 다시는 혼인 공동체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여서 이러한 경우에 혼인 생활을 계속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배우자 중 한 명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달리 판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적 불능, 이유 없는 성교의 거부, 부당한 피임 등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서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혼인 시부터 원인 불명의 사유로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지 못하여 혼인한 지 13년이 되도록 전혀 성생활을 할 수 없었음에도 그 원인을 파악하여 치료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한 경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인정한 판례가 있고, 사실혼 해소와 관련하여 남자가 성기능이 불완전함에도 이를 숨긴 채 결혼식을 거행하고 신혼부부로서 신혼생활 6개월간 한 번도 성관계가 없는 것에 대해 남편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시적으로 성적 기능이 불완전하더라도 꾸준한 치료를 받으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임신불능이나 무정자증으로 인한 생식불능의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한편 불치의 정신병이나 의처증,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지나친 신앙생활 등의 경우에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회복 가능한 정신질환, 가정생활과 양립 가능한 신앙생활, 교리에 따라 일요일 오후에 교회에 나가고 제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 등은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배우자의 무리한 주식 투자나 컴퓨터 게임 중독 등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배우자가 주식 투자로 손해를 보자 상대방 배우자가 주식 투자를 반대했음에도 그 후에도 계속 무리하게 대출까지 받아서 주식 투자를 하여서 많은 손해를 본 경우나 게임에 중독되어 일상적으로 밤새워 게임을 하거나 PC방에서 외박을 하는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이와 같이 우리 법과 법원은 기본적으로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파탄주의를 가미하여서 각 사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혼 사유는 사안에 따라 모두 다르며 사정이 똑같은 경우는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은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진행을 하다 보면 항상 새로운 사정들이 나타나서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서 보신 사례들은 각 경우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므로 이를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경우에는 어찌 될 것인가를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이혼을 권유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더 이상 지속되는 것이 무의미한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당사자에게는 가혹한 것이 될 수 있으니까 이혼 상담이 쉽지는 않습니다.